지금 전 세계 방산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KF-21 전투기 개발 속도가 서방 군사 상식을 완전히 깨버렸기 때문입니다. 병렬 공정으로 기존 일정을 무려 30%나 단축시킨 이 충격적인 시스템은 시작일 뿐입니다. 영국 최고의 감사관이 진실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커리어 전체가 삭제 위기에 놓였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조차 내 눈을 의심했다며 경악한 53페이지 보고서. 협박과 조작으로 진실을 묻으려던 거대 권력과 맞선 한 여성의 초유의 사투, 그 충격적인 전말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 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에블린 카터입니다. 런던에서 방산 계약의 거짓말을 잡아내는 감사관이죠. 그리고 오늘 2026년 1월 23일 제 이름이 위험 인물 목록에 올라갔습니다. 아침 8시 런던의 회색 회의실이었어요. 창밖으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숫자를 믿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아침 제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한 장이 모든 걸 뒤집어 놓았습니다. 한국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관련 문서였어요. 일정표를 봤습니다. 시험 데이터를 확인했죠. 너무 빨랐어요. 너무 깔끔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였죠. 저는 비웃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이런 속도라고요? 말도 안 돼요. 누군가 기준을 바꿨거나 홍보팀이 숫자를 조작한 게 분명했습니다. 제 경험상 그랬거든요. 그때 제 눈에 보고서 하단에 작은 문구가 들어왔어요. 외부 참관 및 데이터 원천 검증 필요.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이 문구는 공식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거였습니다. 누군가 이미 의심했다는 뜻이죠.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씁쓸했죠. 사무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 저는 아시아 프로젝트를 여러 번 검증했어요. 대부분 겉만 번지르르 했습니다. 속은 엉망이었죠. 한국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너무 조용했어요. 보통 과장된 보고서는 화려합니다. 자랑이 넘쳐나죠. 그런데 이건 달랐어요. 담담했습니다. 사실만 나열되어 있었죠.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였어요. 제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사 실세 임원인 빅터 헤일이었죠. 50대 초반 은발의 완벽한 미소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빅터는 제 책상 앞에 앉았어요. 에블린, 한국 건 어때?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저는 대답했죠. 검증이 필요합니다. 숫자가 너무 완벽해요. 빅터가 웃었습니다. 완벽한 게 문제라니 흥미롭군. 자세히 봐줘, 에블린. 우린 실수하면 안 돼. 그 말투였어요. 칭찬처럼 들렸지만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죠. 빅터가 나가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파트는 조용했죠.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이메일을 확인하려던 순간 받은 편지함에 익명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어요. 제목도 없었죠. 저는 클릭했습니다. 한국 거는 건드리지 마. 내 과거 기록 아직 살아있어. 단 2줄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과거 기록이라니. 9년 전 홍콩 사건을 말하는 거였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겁먹을 줄 알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히려 더 파고들어. 그날 밤 저는 수면제 없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 빗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제 머릿속은 복잡했죠. 한국의 숫자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빠른 거지? 왜 이렇게 정확한 거야? 뭔가 숨긴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에 진짜라면? 그 생각이 제 가슴을 두드렸어요.
새벽 4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죠. 손은 여전히 떨렸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보였죠. 에블린, 넌 감사관이야. 진실을 찾는 사람이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직접 가기로요. 이 숫자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했어요. 빅터에게 말했죠. 한국 현장 검증을 신청합니다. 빅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찰나였지만 저는 봤어요. 그가 물었죠. 꼭 필요한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 하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외부 검증 필요라고요. 빅터는 한동안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봐. 하지만 조심해, 에블린. 그 말이 뭔가 이상했어요. 조심하라니 뭘 조심하라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무실을 나왔죠.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검증이 아니야. 뭔가 더 큰 게 얽혀 있어. 그날 오후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서울행 직항편이었죠. 출발은 사흘 후였어요. 집에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노트북, 서류 몇 장, 녹음기였죠. 그리고 수면제 한 통. 수면제를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9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걸 못 끊었습니다. 홍콩에서의 그날 이후로요. 그때가 떠올랐어요. 9년 전 저는 홍콩 지사에 파견됐었습니다. 큰 계약건의 감사를 맡았죠. 상사는 압박했어요. 서류만 맞추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했어요. 숫자가 안 맞았거든요. 결국 제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상사는 책임을 저한테 떠넘겼어요. 저는 모든 걸 잃을 뻔했죠. 커리어가 망가졌습니다. 신뢰도 잃었어요. 그 후로 저는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시아 프로젝트는 늘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된다고요. 그래서 한국도 같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수면제를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죠. 에블린, 이번엔 진실을 찾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밤하늘은 흐렸어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죠. 사흘 후면 서울입니다. 사흘 후면 진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두려움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기대였죠. 뭔가 제 인생을 바꿀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요. 그날 밤도 저는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죠. 한국, 넌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니? 출발 이틀 전이었어요. 저는 다시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9년 전 홍콩 프로젝트 파일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그걸 꺼내지 말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2017년 6월이었어요. 저는 31살이었죠. 야심만만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홍콩 대형 인프라 계약건이었습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했죠. 저는 감사팀 리더로 파견됐어요.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류는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했죠. 모든 숫자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의심스러울 정도로요. 저는 파고들었어요. 밤늦게까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다 발견했죠. 원자재 구매 기록이 이상했어요. 가격 변동이 실제 시장 데이터와 안 맞았습니다. 상사에게 보고했어요. 브라이언이라는 남자였죠. 50대 중반 회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제 보고서를 보더니 웃었어요. 에블린, 너무 깊이 파지 마. 서류만 맞으면 돼.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불일치예요. 조작 가능성이. 브라이언이 말을 끊었죠. 가능성? 에블린, 우린 가능성을 찾는 게 아니야. 계약을 성사시키는 거지.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미 윗선에서 결정이 난 건이라는 걸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요. 본사에 직접 보고서를 올렸죠. 그 후 일주일. 지옥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모든 책임을 저한테 떠넘겼어요. 제가 데이터를 잘못 해석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오판했다고 했죠. 회사는 저를 믿지 않았어요. 브라이언을 믿었습니다. 저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감봉당했죠.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밤에 잠을 못 자기 시작한 게요. 악몽을 꿨습니다. 숫자들이 저를 공격하는 꿈이었죠. 의사는 수면제를 처방했어요. 일시적이라고 했습니다. 곧 나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9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이걸 먹고 있어요. 파일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 사건 이후 저는 변했어요. 냉정해졌습니다. 감정을 죽였죠. 숫자만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시아 프로젝트에 대한 편견이 생겼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엉망이다. 서류는 완벽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이게 제 확신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 보고서를 봤을 때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야. 숫자가 너무 좋아. 뭔가 숨긴 게 있어. 하지만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한국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천천히 읽었죠. 이번엔 편견을 버리고 읽으려 했어요. 데이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개발 일정이 빨랐어요. 하지만 단계별로 쪼개져 있었죠. 병렬 진행이었습니다. 시험 결과가 좋았어요. 하지만 시험 횟수도 많았습니다. 충분히 검증했다는 뜻이죠. 협력업체 목록이 깔끔했어요. 하지만 각 업체의 역할이 명확했습니다. 중복이 없었죠.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야. 체계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에블린. 넌 또 속는 거야. 9년 전처럼. 갈등이 일었어요. 한편으론 이 데이터가 진짜일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론 또 배신당할까봐 두려웠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런던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어요.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관련 뉴스였어요. 반도체 수출 기록 경신이라는 내용이었죠. 화면엔 공장 내부가 비쳤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움직였어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질서정연했어요. 낭비가 없었죠. 뉴스가 끝나고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한국. 그 단어가 자꾸 맴돌았어요. 침실로 갔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수면제가 있었죠. 하나를 꺼냈어요.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40대 여자가 보였어요. 지쳐 보였죠. 에블린, 넌 뭘 찾으려는 거야?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진실? 아니면 내 편견을 확인하려는 거야?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홍콩의 그 회의실이 나왔어요. 브라이언이 저를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넌 틀렸어, 에블린. 넌 항상 틀려. 꿈속에서 저는 울었어요. 새벽에 깼습니다. 땀에 젖어 있었죠.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잠을 더 잘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커피를 끓였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런던의 새벽이 보였어요. 아직 어두웠죠.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면 서울이야. 그곳에서 뭘 보게 될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제발 이번엔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제발 한국이 진짜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이 가슴 한구석을 파고들었어요. 왜 그런 바람이 생겼을까요? 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저는 세상을 다시 믿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9년 전 이후로 죽여버린 그 믿음을요. 다음 날 사무실에 갔습니다. 동료들이 물었어요. 한국 간다며? 조심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점심시간 빅터가 다시 찾아왔어요. 에블린, 내일 출발이지? 네, 맞습니다.
빅터가 의자에 앉았어요.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보고서 초안 현장에서 나한테 먼저 보내줘. 본사 제출 전에.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왜요? 규정상 본사 직접 제출이. 빅터가 손을 들었습니다. 에블린, 우린 팀이야. 서로 보호해야지. 내가 실수하면 나도 곤란해. 그 말투였어요. 협력처럼 들렸지만 통제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빅터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조심해, 에블린. 한국은 복잡한 곳이야. 그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복잡한 곳? 무슨 의미일까요? 그날 오후 4시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죠.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계음으로 변조된 목소리였습니다. 에블린 카터. 한국 가지 마. 넌 후회하게 될 거야.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죠. 누구지? 누가 날 협박하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이건 뭔가 진짜 큰일이야. 누군가 진짜 두려워하고 있어. 그 생각이 오히려 저를 각성시켰습니다. 에블린, 이제 물러설 수 없어. 그날 밤 짐을 다시 챙겼어요.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노트북, 녹음기, 서류, 그리고 수면제.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어요. 이번엔 진실을 찾아, 에블린.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마.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어요. 잠들기 전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밤은 고요했어요. 내일이면 서울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작은 기대가 꿈틀거렸어요. 제발 이번엔 달랐으면 좋겠어요. 출발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어요.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3시간밖에 못 잤죠.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정장을 입었죠. 검은색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전쟁이야, 에블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침 7시 회사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빅터한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죠. 출발 전 확인사항. 클릭했습니다. 에블린, 한국 도착하면 매일 저녁 보고해. 무슨 일이 있든 나한테 먼저 연락. 그리고 기억해, 우린 회사를 지켜야 해. 개인 판단은 위험해. 마지막 문장이 제 심장을 찔렀어요. 개인 판단은 위험하다고요? 저는 감사관입니다. 제 일은 바로 개인 판단이에요.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빅터는 그걸 위험하다고 했어요. 왜죠? 뭐가 위험한 거예요? 저는 이메일을 닫았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짐을 챙겼습니다. 캐리어 하나였죠. 가볍게 갔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어요.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왔어요. 에블린, 넌 실수하고 있어. 한국은 내가 생각하는 곳이 아니야. 그곳엔 함정이 있어. 돌아와.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함정? 좋아요. 제가 직접 확인하죠. 택시를 탔어요. 히드로 공항까지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런던이 지나갔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했죠. 대한항공 직항편이었어요. 좌석은 이코노미였습니다. 회사 규정이었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핸드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회사 내부망 메시지였죠. 클릭했어요.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에블린 카터가 외부와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는 제보가 있음. 조사 예정.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뭐라고요? 부적절한 접촉?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건 조작이야. 누군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핸드폰만 바라봤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 에블린. 이건 협박이야. 겁주려는 거야. 하지만 몸은 떨렸어요. 9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랬어요. 갑자기 제 이름에 먹칠이 됐죠. 거짓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번에도 똑같을까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달라. 이번엔 증거를 찾을 거야. 탑승 게이트로 걸어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어요.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보잉 777이었죠. 곧 탑승 안내가 나왔어요. 저는 줄을 섰습니다. 앞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갔죠. 제 차례가 됐어요. 탑승권을 내밀었습니다. 승무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 여행 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을 수가 없었어요.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제 좌석은 32여였어요. 창가 자리였죠.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어요. 창밖을 봤어요.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활주로로 나갔죠. 그때 핸드폰에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엔 빅터였어요. 에블린, 방금 이상한 소문 들었어. 내가 정보 유출을 시도했다고. 이거 사실이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빅터, 당신이 퍼뜨린 거잖아요. 답장을 쓰려다 멈췄어요. 아니야. 지금 답장하면 안 돼. 침착해야 해. 핸드폰을 비행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런던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빅터, 당신은 날 이용했어요. 감사팀의 얼굴로 세워놓고 필요 없으면 버리려는 거죠. 하지만 저는 당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12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려 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책을 펴봤지만 글자가 안 들어왔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한국에 가면 뭘 보게 될까? 정말 보고서대로일까? 아니면 또 거짓일까? 그리고 빅터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뭔가 더 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회사 이익만은 아닐 겁니다. 돈일까요? 아니면 권력? 승무원이 물을 가져다 줬어요.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죠. 식사 시간이 됐어요.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먹지 않았어요. 식욕이 없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뒤섞였죠. 홍콩의 브라이언, 런던의 빅터. 그들은 같았어요. 진실보다 이익을 택하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달라요. 저는 진실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게 제 존재 이유예요. 비행기가 계속 날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밤이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자려 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면제를 가방에서 꺼내려다 멈췄어요. 아니야. 지금은 또렷해야 해.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승무원이 불을 켰습니다. 아침이라고 했죠.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곧 착륙 안내가 나왔어요. 저는 안전벨트를 다시 맸습니다. 비행기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구름을 뚫고 내려갔죠. 그리고 보였습니다. 서울이었어요. 빌딩들이 질비했습니다. 강이 흘렀죠. 생각보다 거대했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에블린.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죠.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짐을 챙겼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복도를 걸었어요. 깨끗했습니다. 밝았죠.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질서가 있었습니다. 저는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표지판은 한글과 영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알아보기 쉬웠죠. 입국 심사를 받았어요. 심사관이 제 여권을 봤습니다. 방문 목적이요? 업무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도장을 찍었어요. 통과했습니다. 짐을 찾으러 갔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돌고 있었죠. 제 캐리어가 나왔습니다. 챙겼어요.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문을 나섰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공항 로비였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기 방향을 알고 움직였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알던 아시아의 이미지랑 다른데.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미스 카터? 돌아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윤태준 대령입니다. 안내를 맡았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했죠. 윤 대령의 손은 거칠었어요. 군인의 손이었습니다.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시죠. 그는 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저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윤 대령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죠. 차에 탔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있었어요. 출발했죠. 차창 밖으로 서울이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였어요. 깨끗했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달렸죠. 하지만 질서가 있었어요.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혼잡하고 무질서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윤 대령이 말했어요. 호텔에 먼저 들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바로 시설로 가겠습니다. 윤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운전기사에게 뭐라 말했습니다. 차가 방향을 바꿨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켰죠. 보고서를 다시 봤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이게 진짜일까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에블린, 넌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 거지? 빅터와요? 아니면 내 자신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요. 차가 서울 외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건물들이 줄어들고 산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검문소 앞에 멈췄습니다. 군인들이 차를 확인했어요. 윤 대령이 신분증을 보여줬죠. 통과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넓은 부지였어요. 건물들이 보였죠. 현대적이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저는 군사시설이라면 낡고 어두울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깨끗했어요. 밝았죠. 차가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윤 대령이 말했어요. 도착했습니다. 내리시죠. 문을 열고 내렸어요.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산냄새가 났죠. 건물 입구로 걸어갔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더 깨끗했어요. 바닥은 광이 났습니다. 벽은 하였죠. 복도를 걸었어요. 신발 소리만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모두 바빴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급하지 않은데 빨라요. 여유가 있는데 효율적이죠. 모순처럼 보였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했어요. 윤 대령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시죠. 안에는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어요. 간단했습니다. 벽에는 모니터가 걸려 있었죠. 앉으라는 손짓에 앉았습니다. 윤 대령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먼저 말했어요.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윤 대령이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시설 개요 브리핑입니다. 내일부터 실제 공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봤어요. 빽빽한 일정이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윤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고서상 개발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윤 대령은 잠시 저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답의 전부였어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지도 않았죠. 그냥 보여주겠다고만 했어요.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보통은 설명부터 하거든요. 데이터를 나열하고 정당성을 주장하죠. 하지만 윤 대령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무관심? 저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죠. 윤 대령이 소개했어요. 김 박사입니다. 기술 담당입니다. 김 박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스 카터. 궁금한 게 많으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 박사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이게 저희 개발 일정입니다. 그래프는 여러 줄로 나뉘어 있었어요. 병렬 진행이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순차적으로 하죠. 어가 끝나면 B를 시작하고요. 하지만 저희는 동시에 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그럼 리스크가 높지 않나요? 앞 단계가 실패하면 뒤 단계도 무용지물인데요. 김 박사가 웃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맞아요, 리스크는 있죠. 하지만 저희는 각 단계를 모듈화했습니다. 실패에도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게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세부 구조가 나왔습니다. 복잡했어요. 하지만 논리적이었습니다. 저는 집중해서 봤어요.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김 박사는 열정적이었어요. 하지만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보여줬죠.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메모했어요. 질문을 적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브리핑이 끝났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봐야 믿을 수 있겠죠.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어요. 윤 대령이 말했습니다.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차에 탔어요.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놀라웠습니다. 체계가 있었어요. 질서가 있었죠. 하지만 아직 판단하긴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브리핑은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현장이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한 곳이었어요. 로비는 넓었습니다. 체크인을 했어요. 방키를 받았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이었어요. 방에 들어갔어요.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죠. 밤이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열었어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책상에 앉아 켰죠.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빅터한테서 메시지가 3개나 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착했어? 보고해. 두 번째 에블린 왜 답장 안 해? 걱정되는데. 세 번째 내일 아침까지 연락 없으면 본사에 보고할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답장을 써야 할까요? 고민했습니다. 결국 짧게 썼어요. 도착했습니다. 내일 현장 검증 시작합니다. 보고서는 완료 후 제출하겠습니다. 보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떠올랐어요. 공항의 질서, 시설의 깔끔함, 김 박사의 논리적인 설명.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아시아는 늘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겉만 화려한 게 아니었습니다. 속도 단단해 보였죠. 하지만 아직은 모르겠어요. 내일 봐야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자려 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수면제를 꺼냈어요. 하나를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다시 누웠어요. 서서히 졸음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했죠. 내일 진실이 보일까요? 둘째 날 아침이었어요. 6시에 깼습니다. 알람보다 일찍 일어났죠.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어요.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8시 정각 로비로 내려갔어요. 윤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차에 탔어요. 다시 시설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건물로 갔어요. 공장동이라고 했습니다. 입구에서 방진복을 받았어요. 입으라고 했습니다. 저도 입었죠.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췄어요.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기계들이 질비했죠.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하얀 방진복을 입고요. 모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소음이 없었어요. 고함도 없었죠. 그저 조용히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삼켰어요. 이건 제가 본 어떤 공장과도 달랐습니다. 윤 대령이 말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따라갔습니다. 한 구역에 섰어요. 엔지니어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젊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정은 부품 조립입니다. 로봇과 사람이 협업하죠. 화면을 가리켰어요.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입니다. 오차가 발생하면 즉시 알람이 울려요. 저는 물었어요. 오차 허용 범위는요? 0.01mm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 정도면 거의 완벽에 가깝잖아요. 엔지니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완벽입니다. 저희 기준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다음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시험동이었어요. 커다란 기계가 있었습니다. 부품을 테스트하는 장비라고 했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그려지고 있었죠. 저는 물었어요. 이 데이터 보고서에 실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편집된 건 아니고요?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어요. 편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본 그대로 올라가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숫자들이 정확했습니다. 오차가 거의 없었어요. 보고서랑 일치했죠. 가슴속에서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이건 진짜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는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빠르면 품질이 무너져야 정상 아닌가요? 엔지니어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품질이 무너질 구간은 기다림입니다. 저희는 그 기다림을 없앴어요. 무슨 뜻이죠? 병렬 진행입니다. 어를 기다리며 비를 놀리지 않아요. 동시에 돌립니다. 저는 고개를 가웃했어요. 그럼 리스크는요? 모듈화로 최소화했습니다. 각 단계가 독립적이에요. 저는 더 물으려다 멈췄어요. 논리적이었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질문이 날카로우시네요. 좋아요. 돌아봤어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죠. 윤 대령이 소개했습니다. 나오미 리입니다. 데이터 분석 담당입니다. 나오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악수했습니다. 나오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저를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스 카터 궁금한 게 많으시죠? 네, 당연하죠. 나오미가 웃었어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을 거예요. 나오미가 걸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다른 곳을 볼까요? 따라갔어요. 복도를 지나 다른 건물로 갔습니다. 데이터 센터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시원했어요. 에어컨이 돌고 있었죠. 컴퓨터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화면마다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어요. 나오미가 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전체 공정 데이터예요. 실시간으로 수집됩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리되어 있었어요.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미스 카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뭔가요? 왜 한국을 의심하세요? 저는 당황했어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경험상 너무 좋은 숫자는 의심스럽거든요.
나오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좋은 숫자가 항상 거짓은 아니에요. 나오미가 키보드를 쳤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과거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1년 전, 2년 전, 3년 전. 나오미가 설명했어요. 보세요. 저희는 꾸준히 개선했어요. 갑자기 튄 게 아니에요. 그래프를 봤습니다. 정말 꾸준한 상승 곡선이었어요. 급격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미스 카터, 당신은 숫자를 의심하지만 숫자는 거짓말 안 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숫자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왜죠? 나오미가 제 표정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점심 같이 하시겠어요? 식당이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당으로 갔습니다. 간단했어요. 하지만 깨끗했죠. 식판을 들고 음식을 받았어요. 나오미와 마주 앉았습니다. 먹으며 나오미가 물었어요. 한국은 처음이세요? 네. 어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예상과 달라요. 어떻게요? 더 체계적이에요. 더 조용하고요. 나오미가 웃었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셨는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오미는 알았을 거예요. 제 침묵이 답이었죠.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미스 카터,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나오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자기 확신과요. 어떻게? 나오미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당신 노트북 방향을 확인한 거 봤죠? 저는 멈췄어요. 아침에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미가 슬쩍 제 노트북을 봤었어요. 그때 저는 감시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해킹 시도가 있었어요. 당신 노트북으로요. 뭐라고요? 나오미가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로그였어요. 제 노트북 IP 주소에서 이상한 접속 시도가 있었습니다. 누가? 모르죠. 하지만 막았어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누군가 저를 해킹하려 했다고요? 나오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을 지켜본 건 감시가 아니라 보호였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날 도와주는 거죠? 나오미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찾는 사람은 보호받아야 해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다시 현장으로 갔어요. 오후 내내 여러 공정을 봤습니다. 모두 인상적이었어요. 체계적이었습니다. 효율적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는 진짜였어요. 한국의 속도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윤 대령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차에 탔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9년 동안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는 겉만 번지르르 하다? 아니었어요. 적어도 여기는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어요. 빅터한테서 메시지가 또 와 있었습니다. 보고서 초안 보내. 지금 당장.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메모를 봤어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숫자, 데이터, 공정. 모두 일치했어요. 보고서는 정확했습니다. 한국은 진짜였어요. 그 사실이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왜죠? 기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실을 찾았으니까요. 하지만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제 편견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9년 동안 제가 믿었던 게 거짓이었으니까요. 셋째 날 아침이었어요. 일찍 깼습니다. 어젯밤 생각이 많아서 잘 못 잤죠. 샤워를 하고 커피를 마셨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0통이었어요.
모두 빅터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은 진짜다. 보고서는 정확하다. 빅터가 믿을까요? 아니, 믿고 싶어 할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전 8시 로비로 내려갔어요. 윤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최종 검증입니다. 차에 탔어요. 시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시험 비행장으로 간다고 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죠? 경납고로 걸어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숨을 멈췄어요.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거대했어요. 아름다웠죠?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윤 대령이 말했어요. KF-21입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어요. 매끈했습니다. 결함이 보이지 않았죠. 엔지니어가 설명했어요. 오늘 시험 비행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관제탑으로 갔습니다. 창으로 활주로가 보였어요. 전투기가 나왔습니다. 조종사가 탔어요.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강력했어요. 전투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렸죠.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을 가르며 올라갔죠. 순식간에 작아졌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성공적입니다. 저는 말없이 봤어요.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이건 거짓이 아니에요. 진짜였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다시 메인 시설로 돌아왔어요. 식당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다가왔어요. 어때요? 확신이 서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건 진짜예요. 나오미가 웃었어요. 그럼 이제 보고서를 쓰시겠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보고서. 그걸 쓰면 어떻게 될까요? 빅터는 화를 낼 거예요. 회사도 난처해질 겁니다. 어쩌면 저는 또 나오미가 제 표정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두려우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하게요. 나오미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진실은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 온기가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마지막 검증을 마쳤습니다. 윤 대령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공항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이제 보고서를 써야 해요. 진실을 써야 합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빅터였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에블린. 빅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보고서 초안을 나한테 먼저 보내.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규정상 본사에 직접. 빅터가 말을 끊었습니다. 에블린, 우린 팀이야. 서로 보호해야지. 그 말투에 압박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규정을 지켜야 해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빅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에블린, 너 수면제 처방 기록 알지? 저는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9년 전부터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 기록도 있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빅터가 비웃듯 말했어요. 언론에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 정신 불안정한 감사관이 엉터리 보고서를 썼다고 하면? 저는 손이 떨렸어요. 협박 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야, 에블린. 충고지. 내 커리어를 위해서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빅터가 계속 말했어요. 내일까지 초안 보내. 아니면 넌 끝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조였습니다. 9년 전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왜 또 이런 일이.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동이 계속됐죠. 결국 봤어요. 회사 내부망 알림이었습니다. 클릭했어요. 에블린 카터 정보 유출 시도 혐의로 조사 중.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거짓말이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안고 울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모든 걸 잃어요. 침묵하면 스스로를 잃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미스 카터? 윤 대령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윤 대령이 서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저었죠. 윤 대령이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저는 비켰어요. 윤 대령이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앉으라는 손짓에 앉았어요. 윤 대령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윤 대령이 먼저 말했습니다. 협박받으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윤 대령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여줬어요. 나오미가 보낸 거라고 했습니다. 제 회사 내부망 화면이었어요. 조작된 소문들이 보였습니다. 윤 대령이 말했어요. 누군가 당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제겐 힘이 없어요. 윤 대령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만 했어요. 진실이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단 증거로요. 그 말이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증거. 맞아요.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데이터 현장 사진 녹음. 모든 게 진실을 증명합니다. 윤 대령이 일어섰어요. 내일 공항 가기 전에 들르시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증거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반짝였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빅터, 당신은 날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번엔 진실이 제 편이니까요.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은 거의 못 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맑았어요. 샤워를 하고 짐을 쌌습니다. 모든 걸 정리했죠. 노트북, 서류, 녹음기, 그리고 수면제. 수면제 통을 보며 생각했어요. 9년 동안 이것 없인 못 잤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어쩌면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6시였어요. 윤 대령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7시에 시설로 오십시오. 저는 답장했어요. 알겠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시설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령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로 갔죠. 나오미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USB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앉았습니다. 나오미가 USB를 밀어줬어요. 이게 뭐죠? 나오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회사에서 조작하려는 흔적입니다. 제가 다 잡아뒀어요. 저는 USB를 집어들었어요. 어떻게? 나오미가 설명했어요. 당신 노트북이 해킹당할 뻔했죠. 그때 제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역추적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로그가 보였어요. 빅터의 사무실 IP 주소였습니다. 나오미가 계속 말했어요. 빅터는 당신 이메일을 가로채려 했어요. 보고서 초안을 먼저 보려고요. 왜요? 나오미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계약서였어요. 빅터와 경쟁사 간의 비밀 계약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설명했어요. 빅터는 한국 프로그램을 깎아내리면 돈을 받기로 했어요. 경쟁사한테서요.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를
나오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을 이용하려 했죠. 당신이 부정적인 보고서를 쓰게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어요.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뭐죠? 나오미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제 과거 홍콩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나오미가 웃었어요. 당신이 의심받던 그 사건. 사실은 브라이언이 조작한 거였어요. 저는 숨이 멎었어요. 뭐라고요? 나오미가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브라이언의 내부 이메일이었어요. 그가 숫자를 조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책임을 떠넘긴 내용도 있었죠. 저는 눈물이 났어요. 9년 동안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오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었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해방이었습니다. 윤 대령이 말했어요. 이제 런던으로 돌아가십시오. 진실을 밝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나오미가 물었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처음에 저를 의심하셨죠? 저는 멈칫했어요. 나오미가 웃었어요.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나오미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대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뭐죠? 신뢰는 주는 거예요. 의심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타인을 진짜 신뢰했어요. 나오미를, 윤 대령을, 그리고 이곳 사람들을요.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챕터 1에서 봤던 그 문구가 떠올랐어요. 외부 참관 및 데이터 원천 검증 필요. 그 문구가 저를 살렸어요. 빅터가 보고서를 선제로 요구한 건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령과 나오미가 함께 왔어요.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멈췄어요. 윤 대령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저는 악수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나오미가 포옹했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에블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갔어요. 뒤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죠. 이제 런던입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에요. 비행기에 탔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당신은 제게 진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용기도요. 12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이번엔 잠을 잤어요. 수면제 없이요. 깊은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좋은 꿈이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고 나왔어요. 핸드폰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빅터한테서 20통 넘게요. 모두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 어디 있어? 당장 보내.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짐을 풀고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밤새 썼습니다. 53페이지였어요. 핵심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은 과장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빠른 속도의 이유는 무리한 생략이 아니라 기다림을 없앤 구조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했어요. 본 감사관은 외부 압력과 협박을 받았으나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위 결론을 내렸음을 밝힌다. USB의 증거 파일도 첨부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보고서를 본사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빅터한테도 보냈어요. 제목은 간단했죠. 진실입니다.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런던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웃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이틀 후였어요.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회가 소집됐다고 했죠. 저는 정장을 입었어요. 검은색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9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회사로 갔습니다. 이사회실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긴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앉아 있었죠. 그리고 빅터도요. 빅터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저는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의장이 말했어요. 에블린 카터 보고서를 받았소. 설명해 주시오. 저는 일어섰어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53페이지였죠.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을 검증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은 과장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빅터가 손을 들었어요. 에블린, 그건 너무 과한. 의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계속하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빠른 속도의 이유는 무리한 생략이 아닙니다. 기다림을 없앤 구조입니다. 화면을 켰어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병렬 진행, 모듈화, 실시간 모니터링. 모든 게 논리적이었어요. 이사들이 집중해서 봤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현장을 직접 봤습니다. 보고서는 과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겸손했죠. 빅터가 끼어들었어요. 에블린, 하지만 당신은 정보 유출 혐의가.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그 혐의는 조작입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빅터의 이메일이 떴습니다. 해킹 시도 로그도 보였죠. 그리고 경쟁사와의 비밀 계약도요. 이사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빅터는 창백해졌습니다. 의장이 물었어요. 빅터, 이게 사실이요? 빅터가 입을 열었어요. 저 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빅터 헤일은 재개 보고서 초안을 선제 제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화면에 규정 문서를 띄웠어요. 외부 검증은 본사 직접 제출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수면제 처방 기록을 협박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의장을 똑바로 봤어요. 저는 9년 전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업무 능력과 무관합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선진국 우월감이 아니라 제 과거 트라우마로 세계를 재단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변명이 아니라 결과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과를 목격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의장이 빅터를 봤습니다. 빅터, 당신은 해명할 기회가 있소. 빅터가 일어섰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의장이 말했습니다. 빅터 헤일, 당신은 정직 처분됩니다. 조사가 진행될 것이요. 빅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항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구나 싶었죠. 의장이 저를 봤어요. 에블린 카터, 훌륭한 보고서였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동료들이 저를 봤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이는 그냥 지나갔죠. 괜찮았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런던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밝아 보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나오미였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나오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블린, 들었어요. 성공했다고요. 저는 웃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나오미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용기를 낸 거죠. 저는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가방을 챙겼어요.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회사를 나섰어요. 런던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어요. 저는 그들 사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9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과거의 트라우마에, 편견에, 두려움에요. 하지만 한국이 저를 풀어줬습니다. 진실로요.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어요. 약장을 열었습니다. 수면제 통을 꺼냈어요. 한참을 보다가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어요. 저는 이제 잘 수 있어요. 진실을 찾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9시간을 잤습니다. 수면제 없이요. 꿈을 꿨어요. 서울의 하늘이 나왔습니다. 전투기가 날고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방산 수출 기록 경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웃었어요. 당연하죠. 한국은 새로운 기준이니까요. 일주일 후 본사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프로젝트 담당으로 임명됐습니다. 영광이었어요. 한 달 후 다시 서울에 갔습니다. 이번엔 협력자로요. 윤 대령과 나오미가 공항에서 맞아줬어요. 포옹했습니다. 오랜 친구처럼요. 회의실에서 윤 대령이 물었어요. 어때요? 런던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변했어요. 제가요. 나오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여요. 얼굴이 밝아졌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제 세계가 한국을 따라가야 하는 시대.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